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김민재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팔콘 시리즈를 다루는데 팔콘 H1 그리고 H1R, H1 타이니 이 세 문서를 바탕으로 이 연구팀이 어떤 방향으로 모델을 발전시켰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발표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면 첫 번째 문서는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려는 시도이고, 두 번째는 그 구조를 이용해서 추론 능력을 강화한 사례이며, 세 번째는 같은 아이디어를 아주 작은 모델까지 확장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는 이 논문 세 편을 따로따로 소개한다기보다 좋은 모델을 더 크게 만들려는 것이 아닌 구조와 학습 전략을 바꿔서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발표가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팔콘 시리즈는 효율적인 설계, 추론 최적화, 그리고 작은 특화 모델이라는 세 방향을 동시에 탐색합니다. 보통 대규모 언어 모델을 연구라고 하면 파라미터를 더 키우는 방향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이 시리즈는 꼭 그 길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바꾸고 데이터를 다시 짜고 그리고 추론 방식도 바꾸면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 얼마나 큰 모델인가 보다 어떤 선택을 했고, 그리고 같은 크기나 더 작은 크기에서도 경쟁력이 생겼는가에 대해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세 개 논문의 이제 역할을 한 번에 정리한 표인데, 먼저 팔콘 H1은 가장 기반이 되는 논문입니다. 여기서는 어텐션과 SSM, 정확히는 만박계열 구조를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제안합니다. 그 다음 팔콘 H1R은 그 구조를 바탕으로 작은 모델에서도 강한 리즈닝 능력을 만들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여기서는 학습 과정과 추론 전략을 핵심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콘 H1 타이니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주 작은 모델도 잘 설계하면 꽤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구조, 두 번째는 추론 특화, 세 번째는 초소형 특화 전략입니다. 이 셋을 이어서 보면 연구팀의 방향이 꽤 일관되게 보입니다. 네, 첫 번째 논문인 팔콘 H1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논문은 단순히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구조를 어떻게 잡았고, 토크나이저를 왜 그렇게 만들었고, 데이터 학습 규칙을 어떻게 설계했는지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도 논문 순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논문은 하나의 모델 소개라기보다는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언어 모델을 설계하는 방법 전체를 보고하는 논문에 가깝습니다. 네, 시작으로 인트로덕션입니다. 기존 트랜스포머는 매우 강력하지만 입력이 길어질수록 계산 비용이 빠르게 커집니다. 특히 긴 문서 처리를 하거나 긴 답변을 만들어야 할 때 이 부담이 커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만박계열은 긴 문맥을 다루는 데 유리하고 계산도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텐션이 가진 강점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팔콘 H1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대신 어텐션의 정밀함과 만박계열 구조의 효율성을 같이 가져갈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구조적인 답변입니다. 발표에서는 이 부분을 트랜스포머를 대체한다기보다는 트랜스포머의 약점과 만바의 장점을 같이 쓰려는 시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표는 팔콘 H1이 단일 모델이 아니라 모델 계열 전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작은 모델부터 큰 모델까지 여러 크기를 준비를 했고, 각 모델마다 층수, 차원, 그리고 헤드수, 그리고 컨텍스트 랭스가 다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하이브리드 구조가 작은 모델에서만 우연히 잘 된 것이 아니라 여러 크기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 상위 모델은 긴 문맥도 지원을 하는데, 그래서 이 논문은 새 블록 하나를 제안했다가 아니라 그 블록을 실제 모델군 전체에 어떻게 적용할지까지 생각한 테크니컬 레포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그림이 팔콘 H1의 핵심입니다. 이제 하나의 블록 안에서 어텐션과 SSM이 같은 입력을 받아 병렬로 계산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두 출력을 합쳐서 다음 단계로 넘기는데 이 방식의 장점은 역할을 분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텐션은 토큰 간 관계를 더 정밀하게 보고 SSM은 긴 흐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쪽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또 두 구조를 병렬로 두면 어느 쪽 비중을 얼마나 둘지도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발표에서는 이 그림을 보면서 한 구조가 다른 구조 뒤에 붙는 게 아니라 두 방식이 동시에 입력을 읽고 서로 다른 장점을 제공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텐션과 SSM을 같이 쓰는 건 좋다고 해도 둘을 어느 정도 비율로 섞어야 하느냐는 이제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문은 이걸 직감적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로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 어텐션 쪽에 채널을 얼마나 줄지, SSM 쪽에 얼마나 줄지, 그리고 MLP는 얼마나 둘지를 바꿔보면서 성능과 속도를 같이 보았습니다. 이 논문은 두 구조를 붙였다라는 관점에서 멈추지 않고 어떤 조합이 실제로 좋은지 찾아가는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이 됩니다.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좋은 구조는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부 비율 설계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시면 어텐션 비율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항상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보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주면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팔콘 H1에서 중요한 것은 어텐션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작은 비중의 어텐션으로 정밀함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더 효율적인 구조에 맡기는 방식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른쪽에서는 블록을 어떻게 배치하는지가 비교가 됩니다. 논문은 여기서 SAM에 해당하는 구성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단순 실험 결과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구조가 잘 작동하려면 어떤 균형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음으로 어텐션이 아니라 SSM 쪽 내부 설정을 더 자세하게 보는 슬라이드인데 예를 들어서 상태 차원을 얼마나 크게 할지, 그룹 수는 어떻게 둘지 같은 요소들을 바꿔보면서 이제 정확도와 스루풋의 균형을 확인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태 차원을 키우면 표현력은 좋아질 수 있지만 그만큼 속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의 핵심은 SSM을 넣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모델에 맞는 실용적인 설정을 찾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토크나이저입니다. 이 논문은 토크나이저를 단순 전처리로 보지 않고 모델 성능의 일부로 봅니다. 특히 여러 언어를 다룰 때는 문장 부호를 어떻게 나누는지, 숫자를 어떻게 쪼개는지가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중국어나 일본어처럼 문장 부호가 경계 역할을 많이 하는 언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크나이저는 입력을 자루는 도구가 아니라 언어 구조를 얼마나 잘 보존하느냐에 직접 연결되는 설계 요소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관점은 이후에 다국어 성능이나 코드 성능 해석과도 이어집니다. 네, 여기서는 이 표와 그래프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 표는 숫자를 쪼개는 방식이 토큰 효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숫자를 안 나누면 겉으로는 더 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 코드 성능에서는 펑츄에이션 스플리팅과 그리고 디지 스플리팅을 함께 켠 쪽이 더 좋게 나옵니다. 이 결과는 꽤 중요한데 토크나이저를 압축률 같은 단위의 숫자로만 평가하면 안 되고 실제 과제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예시는 왜 토크나이저가 다국어 성능과 연결되는지를 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인데 문장 부호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으면 특히 동아시아 언어에서 문장 부호가 주변 문자와 붙어서
이상한 단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절히 분리하면 경계가 더 잘 보존되고 그리고 모델이 입력을 더 안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토크나이저는 단순히 압축 도구가 아니라 언어 구조를 훼손하지 않고 전달하는 장치라고 이 논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스트레이티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팔콘 H1은 어떤 데이터가 들어갔는지보다는 언제 어떤 비율로 넣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웹 데이터, 코드 데이터, 수학 데이터, 합성 데이터 등등을 한 번에 고정 비율로 넣는 것이 아니라 학습 단계에 따라서 다르게 섞고 있습니다. 프리트레이닝이 단순히 많은 토큰을 먹이는 과정이 아니라 어떤 시점에 어떤 종류의 지식을 더 강조할지 설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 좀 논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뒤에 나올 작은 모델 논문에서도 이 아이디어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는 팔콘 시리즈 전체를 이해하는데 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는 데이터 전략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고 있는데 큰 모델인 34비와 7비 모델은 학습 시작과 끝에서 데이터 비율이 달라지고 더 작은 모델은 비교적 고정된 혼합 비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학습 후반부로 갈수록 리라이튼 데이터와 신세틱 데이터 비중이 커진다는 점인데 반대로 원시 웹 데이터 비중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데이터를 많이 넣는 게 아니라 학습 후반부에는 더 밀도 높은 데이터로 방향을 바꿔간다는 뜻입니다. 이걸 학습이 진행될수록 더 정제된 지식과 추론 친화력 데이터를 많이 쓴다는 전략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나중에 타이니 모델과도 연결되는 핵심 개념인데 논문에서는 모델이 예전에 본 토큰을 다시 봤을 때 손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어떤 데이터를 영원히 똑같은 강도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그 영향이 줄어드는 구간이 있다는 점을 관찰합니다. 이걸 메모리제이션 윈도우라고 부르는데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고품질 데이터가 적더라도 적절한 간격을 두고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단순 분석이 아니라 뒤에 작은 모델 전략으로 이어지는 핵심 관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문에서는 러닝 레이트와 웨이트 디케이 그리고 모델 크기가 달라도 훈련 규칙을 덜 흔들리게 옮기기 위한 방법인 뮤피를 함께 다룹니다. 여기서 핵심은 모델 크기가 달라져도 훈련 규칙을 너무 크게 바꾸지 않고 비교적 일관되게 옮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작은 모델에서 잘 되던 학습 규칙을 큰 모델에서도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실제로 이 구조를 대규모로 학습하고 긴 문맥에서 서빙하려면 데이터 패러럴리즘 그리고 컨텍스트 패러럴리즘 그리고 믹서 패러럴리즘 같은 시스템 설계가 같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좋은 모델 구조라는 것은 논문 그림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산 학습과 실제 추론 환경까지 버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팔콘 H1은 순수 LLM 모델 논문이라기보다는 구조와 시스템을 함께 다루는 설계 보고서에 더 가깝습니다. 이 그림은 시스템 설계 중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구조에서 어텐션과 SSM이 함께 들어가므로 이 둘은 GPU에 어떻게 나눌지도 중요합니다. 논문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나누는 방식보다 더 잘 섞어서 배치하는 방식이 실제 스루풋과 그리고 스피드업에서 더 낫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구조의 장점이 이론적인 계산량 절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드웨어 배치 전략과 맞물릴 때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와 시스템이 따로 놀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밸류에이션입니다. 팔콘 H1은 파라미터 이피션시를 핵심 메시지로 내세우고 있는데 더 큰 경쟁 모델에 가까운 성능을 더 작은 크기로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정 하나의 태스크만 잘하는 모델이 아니라 다국어, 수학, 과학, 그리고 인트럭션 팔로잉, 롱 컨텍스트 같은 다양한 영역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델 이피션시 결과인데 여기서는 팔콘 H1의 강점이 어디서 잘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은 문맥에서는 다른 모델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이 길어질수록 팔콘 H1의 이점이 더 커집니다. 논문은 특히 긴 시퀀스의 프리필 스루풋과 출력 생성 속도 쪽에서 강점을 보고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평균 점수만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긴 문서 처리나 긴 답변 생성 같은 실제 상황에서는 구조적 장점이 더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팔콘 H1이 단순 연구용 구조가 아니라 실용성까지 의식한 모델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팔콘 H1을 정리해보자면 트랜스포머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모델 성능은 블록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토크나이저, 데이터 혼합 비율, 그리고 훈련 규칙, 병렬화 전략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좋은 언어 모델은 좋은 구조 하나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구조, 데이터, 훈련, 시스템이 함께 맞아떨어질 때 만들어진다고 논문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고 뒤에 나올 두 논문도 결국 이 철학을 다른 방향으로 확장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논문인 팔콘 H1R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같은 기반 구조를 쓰되 그 위에 리즈닝 능력을 더 강하게 올리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구조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데이터를 만들고 어떻게 학습을 쌓고 추론식 계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파트는 구조보다는 훈련 파이프라인과 추론 전략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추론 성능은 단순히 모델을 크게 만드는 것으로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추론할 때 계산을 더 많이 써서 더 좋은 답변을 뽑는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답변을 병렬로 뽑아 비교하려면 기반 모델이 빨라야 하고 메모리도 너무 많이 먹지 않아야 합니다. 팔콘 H1R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합니다. 작은 모델이더라도 구조와 학습 전략이 좋으면 추론에 특화된 실용적인 백본이 될 수 있느냐를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논문의 전체 흐름은 비교적 단순한데 먼저 팔콘 H1 7B를 바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긴 추론 과정을 포함한 데이터로 콜드 스타트 SFT를 합니다. 그 후에는 GRPO 기반 이제 그 강화 학습을 추가로 해서 추론 능력을 더 끌어올리고 마지막엔 딥컴프 같은 방식으로 추론식 계산을 더 써서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H1R의 성능은 백본 하나로 결정되지 않고 이제 SFT 그리고 RL을 어떻게 쌓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추론용 데이터가 일반 대화 데이터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논문은 수학 코드, 과학, 그리고 도구 사용, 일반 대화 데이터를 모으지만 특히 리즈닝 트레이스의 길이와 품질을 엄격하게 고릅니다. 수학과 과학은 가능하면 정답 검증이 되는 것을 선호하고 코드 데이터는 문법적으로 말이 되는지까지 체크합니다. 아래 그래프 분포를 보면 응답 길이가 상당히 길고 특히 수학과 코드에서 긴 꼬리가 나타납니다. 이 말은 곧 추론용 학습은 보통의 인트럭션 팔로잉 학습과 달리 긴 응답을 안정적으로 다루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긴 응답 데이터가 실제 학습에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샘플 길이가 너무 들쭉날쭉하면 GPU마다 처리량이 크게 달라지고 학습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밸런스드 데이터, 패러럴 토큰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방법을 사용해 각 장치가 비슷한 기여를 하도록 맞추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런 균형 조정이 있을 때 성능이 더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는 좋은 데이터만 모으면 끝이라는 주장보다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학습시키느냐도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강화학습 단계입니다. 논문은 SFT가 추론 능력에 큰 뼈대를 만들지만 강화학습은 정답률과 탐색 능력을 더 개선해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어려움이 있는데 추론 응답이 매우 길기 때문에 일반적인 RLHF보다 훨씬 긴 시퀀스를 안정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H1R의 추론 능력은 단순히 더 많이 사전학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긴 추론 데이터를 다루는 SFT와 RL의 조합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설명하는데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표는 RL을 어떤 데이터로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수학만 넣은 경우, 그리고 코드만 넣은 경우, 과학만 넣은 경우, 섞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논문은 수학 중심 RL이 가장 큰 개선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해석합니다. 작은 추론 모델에서는 모든 도메인을 한꺼번에 키우는 것보다 먼저 가장 전이 효과가 큰 영역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이 더 나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수학 영역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논문은 결과를 수학 코드, 일반 추론으로 나눠서 보여줍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7B 모델인데도 8B에서 32B 정도의 추론 모델들과 같은 표에서 직접 비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 표가 바로 그 표인데 H1R이 가장 강한 영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수학 벤치마크에서 팔콘 H1R 7B가 더 큰 모델들보다 비슷하거나 일부는 더 나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수학 문제에서 좋은 점수를 보여주는 것은 이 모델이 단순 정답만 잘 외운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친 추론 과정을 꽤 잘 학습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수를 하나하나 길게 읽기보다는 7B 모델인데 20B, 30B, 심지어 그 이상 모델과 비교가 된다는 점이 좀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드 쪽은 수학만큼 압도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H1R이 단순 수학 전용 모델이 아니라 코드 생성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문제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논문은 여러 코드 벤치마크를 통해 긴 추론 과정을 학습한 백본이 코드 문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석합니다. 이 발표에서는 수학에서 배운 추론 능력이 코드 문제로도 어느 정도 전이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H1R이 작은 추론 모델이지만 활용 범위가 꽤 넓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입니다. 이건 한 번만 답을 뽑는 것이 아니라 여러 추론 경로를 병렬로 생성한 뒤 더 좋은 답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보통 정확도는 올라가지만 대신 토큰 수와 추론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논문은 점수만 올랐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계산을 더 써서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시험장에서 한번 생각하고 답하는 게 아니라 여러 풀이를 동시에 적어본 뒤에 가장 믿을 만한 답을 고르는 방식이라고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는 바로 그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 결과입니다. 논문은 딥컴프 설정에서 H1R이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모델보다 적은 토큰으로 비슷하거나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추론 모델은 점수만 높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 점수에 도달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발표에서는 이 모델은 단순히 많이 생각해서 잘 맞히는 모델이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도 꽤 좋은 답을 고를 수 있다는 방향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슬라이드는 H1R이 추론 친화적 백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그 주장을 시스템 측면에서 다시 확인해 줍니다. 표는 H1R의 구조적 정보이고, 그래프는 배치 크기나 출력 길이가 커질수록 H1R이 더 높은 처리량을 보이는 구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여러 추론 경로를 동시에 많이 돌려야 하는 환경, 다시 말해서 패러렐 싱킹이 필요한 환경에서 하이브리드 구조의 장점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H1R은 단순 추론 성능뿐만 아니라 추론을 많이 돌려야 하는 상황에서의 실용성도 같이 보여주려는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팔콘 H1R을 정리를 해보자면 작은 모델에서도 강한 추론 능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그 핵심은 단순 사전학습을 많이 한 데 있지 않습니다. 긴 추론 데이터를 이용한 SFT, 그 위에 얹은 강화학습, 그리고 추론 시 계산을 활용하는 TTS가 함께 작동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논문의 핵심 메시지는 좋은 작은 추론 모델은 좋은 백본, 그리고 좋은 훈련 파이프라인, 좋은 추론 전략의 조합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팔콘 H1 타이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는 앞에 두 문서와 조금 느낌이 다른데, 큰 모델이 아니라 작은 모델도 제대로 설계하면 쓸만해질 수 있는가에 집중합니다. 발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데이터 전략, 그리고 최적화, 그리고 영어 다국어 추론 도구 사용 코드 같은 작은 특화 모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큰 모델을 줄인 버전이 아니라 작은 모델을 처음부터 다르게 보는 시각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작은 모델을 단순히 성능이 낮은 모델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논문에서는 작은 모델이 약한 이유가 정말 파라미터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데이터 전략과 훈련 방식이 큰 모델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서요 그런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영어 일반 모델, 다국어 모델, 추론 모델, 도구 사용 모델, 코드 모델처럼 목적이 다른 작은 모델들을 따로 설계합니다. 네, 이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 중 하나가 메모리제이션 어웨어 리퍼티션입니다. 앞서 팔콘 H1에서 봤던 메모리제이션 윈도우 관찰을 바탕으로 좋은 데이터를 적절한 간격을 두고 반복 사용하면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은 모델은 대형 모델보다 하나의 데이터 하나하나의 질에 더 민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고품질 데이터가 적다면 그 데이터를 안전하게 여러 번 활용하는 방법이 중요해집니다. 이 슬라이드는 바로 그 발상의 출발점인데, 작은 모델에게는 데이터 양보다 좋은 데이터를 어떻게 반복해서 잘 쓰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 사전학습을 길게 하고 마지막에 잠깐 SFT를 넣는 방식을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타이니 논문은 작은 모델에서는 오히려 처음부터 목표에 가까운 고품질 데이터를 더 많이 넣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걸 여기서는 안티커리큘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배경은 앞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작은 모델은 고품질 데이터를 반복해도 상대적으로 잘 흡수할 수 있고, 그러면 나중에 살짝 전문화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전문성 있는 데이터를 먹이면서 키우는 방식이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모델은 범용으로 오래 키운 뒤 나중에 바꾸기보다는 처음부터 목적에 가까운 방향으로 키우는 편이 더 맞을 수 있다고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그 주장을 실제 비교로 보여주고 있는데, 작은 모델에서는 마지막에 짧게 파인튜닝하는 방식보다 사전학습 단계에서 목표 데이터 성격을 많이 반영한 경우가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스트럭션 팔로잉처럼 사용자의 요청을 잘 따르는 능력에서 그런 차이가 더 드러납니다. 또 같은 그림 안의 비교를 보면 추론 데이터도 나중에 살짝 얻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비중 있게 넣는 방식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작은 모델은 나중에 전문성을 얻는 것보다 처음부터 그 성질을 키워주는 편이 잘 맞을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옵티마이제이션 쪽입니다. 논문은 작은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데이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옵티마이저와 파라미터라이제이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뮤온을 쓰고 또 LRM과 그리고 러너블 멀티플라이어스를 도입합니다. 쉽게 말하면 학습 과정에서 가중치의 크기와 업데이트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조정해서 작은 모델에서도 더 안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표는 영어 중심의 작은 모델 비교입니다. 절대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최고는 아니지만 90M 수준이라는 매우 작은 크기에서도 꽤 경쟁 가능한 출발점을 만든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논문은 목표는 작은 모델로 대형 모델을 완전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모델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는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네, 이 표는 인스트럭션 계열 작은 모델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보이는 메시지는 같습니다. 사전학습 단계부터 목표 데이터 성격을 더 많이 반영한 방식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작은 모델에서는 마지막에 짧게 파인튜닝하는 방식보다 처음부터 어떤 응답 스타일을 배우게 할지 이런 걸 반영을 하는 편이 더 잘 맞는다는 것입니다. 네, 이 표는 더 넓은 폭의 비교입니다. 팔콘 H1 타인이 101M을 다른 작은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크기는 훨씬 작은데도 일부 스템, 다국어, 추론 지표에서 의미 있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메시지인데 작은 모델이라고 해서 항상 약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역을 목표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꽤 쓸만한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추론 특화 작은 모델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논문은 추론 데이터를 사전 학습 단계에서 직접 많이 넣는 전략이 작은 모델에서 특히 잘 통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사전 학습을 길게 한 뒤 나중에 추론 데이터를 붙이는 것보다 처음부터 추론 중심으로 키우는 편이 더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앞에서 본 팔콘 H1R과 연결됩니다. 다만 H1R은 7B 수준이었다면 여기서는 훨씬 더 작은 크기에서도 그런 특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확장됩니다. 이 표는 도구 사용 특화 작은 모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복잡한 형식을 정확히 생성해야 하는 부분에서 큰 모델보다 약할 수 있지만 언제 도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능력은 꽤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작은 모델에게 먼저 잘 생기는 능력과 나중에 생기는 능력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작은 모델은 복잡한 규칙을 다 외우는 것보다는 먼저 도구를 써야 할 상황을 판별하는 능력부터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표는 코드 특화 모델인데 당연히 절대 성능으로는 더 큰 코드 모델이 성능이 훨씬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논문이 작은 범용 모델 하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코드 전용 그리고 도구 사용 전용, 추론 전용 같은 이런 작은 모델들을 나눠서 보는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인데, 그래서 이 표는 단순 비교 표라기보다는 작은 모델 생태계를 여러 갈래로 나눠서 설계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 작은 모델은 큰 모델의 축소판으로 다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히려 데이터 비율, 전문화 전략, 옵티마이저 같은 요소를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품질 데이터가 적을수록 메모리제이션 어웨이 리퍼티션이나 안티 커리큘럼 같은 아이디어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핵심은 작은 모델은 약한 모델이 아니라 다르게 키워야 하는 모델이라고 논문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표는 지금까지 본 세 개의 팔콘 논문을 한 번에 정리한 표인데, 첫 번째는 팔콘 H1은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백본, 그리고 H1R은 작은 모델 추론 특화, 그리고 타이니는 초소형 특화 모델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논문이 다루는 대상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구조를 바꾸고 데이터를 다시 설계하고 학습 과정을 다듬고 추론 시 계산까지 포함해 전체 효율을 다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새 논문을 관통하는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팔콘 시리즈는 파라미터 수를 무조건 늘리는 대신 구조를 바꾸고 데이터를 다시 짜고 최적화 방식을 바꾸고 추론 전략까지 조정하는 방향을 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키텍처, 트레이닝, 인퍼런스를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효율 문제로 묶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시사점인데, 앞으로 모델을 직접 구현할 때도 좋은 성능은 모델 크기 하나보다는 설계 전체의 조합에서 나온다는 점이 이 팔콘 시리즈를 보고 이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